매번 흥미로웠던 경기를 선보여줬던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가 이번에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총 6번이나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된 대회 중 매번 새로운 레이스 우승자가 나왔고, 이번 해에는 베르세펜의 우승으로 그 전통을 이었습니다. 그럼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의 이슈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가 개최되는 바쿠 시가지 서켓은 긴 스트레이트와 급격한 코너로 유명합니다. 시가지 서켓인 탓에 어쩔 수 없이 섹터 1의 턴 1과 2 같이 90도 턴이 있으나 구 도시에 위치되어 있는 성으로 입장하면서 그 유명한 꼬불꼬불한 캐슬 코너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도시를 벗어나면서 총 2km에 도달하는 길쭉한 섹터 3의 핏 스트레이트로 이어집니다. 섹터 1과 2 같은 경우에는 다운포스가 중점이지만 마지막 섹터 3의 스트레이트가 오버테이킹 가장 유력한 구간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길이 덕분에 랩타임에도 영향이 커서 팀들이 다운포스와 드랙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는지가 특히나 중요한 트랙입니다. 다운포스를 조금 더 중요시하면 섹터 1과 2에서는 랩타임을 감소할 수 있지만 섹터 3에서는 느리고, 드랙을 감소한다면 섹터 3에서 빠르지만 섹터 1과 2에서는 조금 더 느려집니다. 여기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더 빠른 랩타임을 선보일지는 팀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레이스에서는 페라리 엔진 소유 팀들은 거의 대부분 다 다운포스 중심적인 셋업을 사용했고, 알핀 및 레드불은 드래그 감소에 더 집중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나 알핀이 갖고 온 리어윙은 다른 팀들의 리어윙에 비해서 엄청나게 얇았습니다. 이로 인해 섹터 1과 2에서 경쟁자가 0.5초 이내로 따라잡아도 2km가 넘는 스트레이트에서도 DRS 및 슬립스트림을 사용을 해도 알핀을 추월하지 못하는 팀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타이어 수명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배틀 같은 경우에는 섹터 1, 턴 2에서 추월을 시도해야 하지만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만큼 메인 스트레이트가 엄청나게 긴 탓에 다운포스를 셋업에서 버려도 꽤나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차량이 나오긴 했습니다. 레이스 결과를 보면 레이스 분위기가 대략적으로 나오죠. 프리 프랙티스 때까지만 해도 르클레어와 페레즈의 싸움으로 보였지만 결국 베르세펜이 자신이 왜 작년 해밀턴을 제치고 월드 챔피언이 됐는지를 또다시 증명하는 경기였습니다. 페라리는 또다시 퀄리파잉 페이스에서는 레드불보단 우월해 보였습니다. 르클레어가 15번째 폴 포지션을 취득했고, 사인즈가 물론 4위를 하긴 했지만 마지막 Q3 랩에서 실수만 안 했다면 페이스상으로는 페라리 1, 2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서 항상 그랬듯이 퀄리파잉 페이스는 페라리가 더 강해도 레이스 페이스에서는 또다시 레드불이 더 우월해 보였습니다. 레이스 스타트가 느렸던 르클레어가 턴 1으로 타이어 락업을 하게 되면서 페레즈에게 선두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르클레어는 페레즈와 3초 갭이 생겼고, 사인즈 또한 베르세펜과 5초가 넘는 갭으로 멀어져 나갔습니다. 이로 일단 페라리가 레드불의 레이스 페이스를 못 맞출 것으로 증명이 되어 르클레어가 잘하면 2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사인즈가 랩 9에서 동력계 문제로 리타이어를 하게 되었고, 몇 랩 후 페레즈의 핏스톱 덕분에 선두에서 달리던 르클레어의 차량에서 하얀 연기가 서서 오르면서 그 또한 엔진 문제로 그대로 리타이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20번째 랩에서 이미 레이스 결과가 결정되고 말았죠. 베르세펜은 페레즈를 15번째 랩 때 이미 추월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레이스 우승을 가져갔습니다. 페레즈가 이상하게도 프리 프랙티스와 퀄리파잉에서는 베르세펜보다는 페이스가 좋아 보였지만 레이스에서는 이 페이스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레드불은 페라리의 기계적인 문제 덕분에 수월한 6월에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시즌 초에서는 페라리가 이렇게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차량 신뢰도가 높아 보였던 차량이 페라리였고, 문제가 생긴다면 레드불이 가장 유력해 보였습니다. 그만큼 최근 스페인과 바쿠에서 일어난 페라리의 엔진 신뢰도 문제가 충격적으로 보입니다. 더욱더 걱정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페라리 파트너 팀들의 문제들인데요. 바쿠에서 페라리뿐만 아니라 알파로메오의 조 및 하스의 마그누슨 또한 기계적인 문제로 인해 리타이어를 하게 되면서 페라리의 엔진의 신뢰도가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단지 레이스 리타이어가 문제가 아니라 시즌 후반에 적용될 엔진 페널티 또한 페라리의 챔피언십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르클레어가 이번 바쿠에서 사용한 파워유닛은 사용 불가로 보여 사실상 페널티를 받게 되는 네 번째 파워유닛을 사용해야 하고, 사인즈의 DNF도 기어박스 문제로 여겨져 다음 레이스에서 그리드 페널티를 받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페라리가 만약에 신속하게 엔진 및 차량의 신뢰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챔피언십 우승을 다음 해로 미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팀들이 모두 스페인과 모나코 이후 포퍼싱을 해결한 줄 알았지만 스트레이트 구간이 길쭉한 바쿠에서 마법처럼 다시 나타났습니다. 바쿠에서는 드라이버들이 특히나 긴 기간 동안 포퍼싱을 겪는 탓에 등 및 신경에 큰 고통을 일으킨다고 몇몇 드라이버들이 불만을 많이 했습니다. 마그누슨 같은 경우에는 포퍼싱으로 인해 신경치료를 받았다고 하고, 토토 울프는 레이스 직전 인터뷰에서 해밀턴이 포퍼싱으로 인해 너무 고통을 받고 있다며 레이스 완주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해밀턴은 레이스를 완주하긴 했지만 레이스 후반에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포퍼싱에 대해서 불만을 했고, 레이스 완주 이후 차량에서 나오는데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메르세데스의 울프는 포뮬러 1 그룹에게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말했지만 란도 노리스는 이에 대해 차량의 라이드 높이를 올리면 해결이 된다면서 메르세데스의 문제라고 반격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리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이 바닥과 가까울수록 퍼포먼스가 증가되긴 하지만 포퍼싱 효과가 그만큼 더 극심해집니다. 이처럼 메르세데스가 레드불과 같이 차량의 바닥을 통해서 포퍼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드라이버들의 건강을 위해서 퍼포먼스를 희생을 해야만 합니다. 노리스의 말로는 맥라렌은 퍼포먼스를 희생하는 대신에 포퍼싱을 감소했다고 했고, 이게 맞는 접근 방식으로 봅니다. 몇몇 팀들은 드라이버들의 건강보다 퍼포먼스를 앞세운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퍼포먼스 또한 희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거의 시즌 중반점에 도달하게 되면서 슬슬 드라이버스 및 컨스트럭터스 챔피언십에 대해서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즌 초에는 페라리가 상승세였다면 시즌 초중반에서는 레드불이 다시금 강해져 보였습니다. 레이스마다 두 선두팀들의 성향을 보면 페라리는 항상 퀄리파잉 페이스, 즉 원랍 페이스가 더 강하며 레드불은 레이스 페이스가 항상 더 강해 보였습니다. 물론 그리드 자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레이스에서 포인트가 결정되는 만큼 페라리는 레이스 페이스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르클레어가 이번 시즌 총 5번의 폴포지션 중에서 단 2번만 우승한 것을 보면 문제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챔피언십에 대해서 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차량 개발을 할 수 있는 한도인데요. 몇몇 매체에 따르면 레드불은 이미 이번 시즌 R&D에 들어가는 예산을 이미 다 사용했다고 소식이 들렸고, 페라리는 아직 조금 남았다고 합니다. 이게 확실치는 않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페라리가 시즌 후반에 급정지한 레드불을 압도하는 극적인 챔피언십 타이틀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점은 바로 그 단계에 도달했을 때 이미 너무 늦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메르세데스의 역할을 또한 잊으면 안 됩니다. 메르세데스는 놀랍게도 아직까지도 레드불 및 페라리와는 거리가 멀어져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시즌 중후반에서는 또다시 레이스 우승에 도전할 만한 차량으로 발전을 한다면 챔피언십이 뒤섞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시즌 중후반에는 메르세데스가 챔피언십 도전에 너무 뒤늦었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세 팀에서 레이스 우승을 위해 싸운다면 포인트 분할이 커지면서 페라리에게 레드불을 뒤져줄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번 2022년 시즌 챔피언십은 아부다비 마지막 랩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르스태펜이 바쿠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챔피언십 선두를 지켰습니다. 그의 팀메이트인 페레즈는 경기 초반 레이스 리드로 달리긴 했지만 결국 베르스태펜보다는 페이스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포디움 마지막 자리는 조지 러셀이 차지하면서 또다시 탑팀을 제외하고 가장 빠른 드라이버로 보였습니다. 해밀턴은 엄청난 등 및 허리 통증을 이겨내고 4위를 하게 되었고, 그의 뒤로는 오랜만에 포인트를 취득한 게슬리가 있었습니다. 베틀은 또다시 두 번째로 가장 느려 보이는 차량으로 포인트를 취득하게 되면서 6위로 들어왔습니다. 알론소는 프리 프랙티스에서 메르세데스보다는 빨라 보였지만 셋업 차이로 인한 것인지 갑작스럽게 페이스가 많이 느려지게 되면서 아쉽게도 7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맥라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약해 보이는 트랙에서 기분 좋은 더블 포인트 피니시를 하게 되면서 8위라 9위를 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알핀의 오콘이 가져갔습니다. 알파로메의 보타스는 아쉽게도 11위를 하게 되면서 포인트 취득에는 실패했고, 그 뒤로는 알본이 들어왔습니다. 스노다는 13위를 하게 되긴 했지만 경기 후반에 DRS가 반으로 박살나지만 않았다면 최소 8위로 가능했던 만큼 참으로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슈마커는 퀄리파잉 20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처참한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라티피는 현재 알핀의 피아스트리가 교체할 수 있다는 루머가 퍼져나오는 가운데 이를 반박할 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DNF로는 모두 기계상 문제로 인해 리타이어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특히나 스트롤을 제외하고 모두 페라리 파워이라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관유 존은 사인즈와 같은 동력계 문제였고 마그누센은 르클레어와 비슷한 엔진 문제로 인해 리타이어한 것을 보면 페라리는 공장에서 다시금 고쳐야 할 문제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를 정리해봤습니다. 만약에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주 캐나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